안녕하세요. 문자양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말 궁합이 척척 잘 맞는 어느 소경 부부의 고담 한자락인 두창 부수의 소경 부부 이야기 외 6편이 되겠습니다. 두창 부수의 소경 부부 이야기입니다. 소경 부부가 함께 있는데 문득 이웃에서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들리거늘 소경이 궁금하여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가 물으니 아내가 손가락으로 남편의 젖가슴 사이에 사람 인자를 써주는 거였다. 글자 모양이 곧 불화였다. 이에 소경이 응? 불이 났다고? 어디서 났는고? 하고 재차 물으니 처가 이번에는 지아비의 손을 이끌어 자기 의문을 만지게 한즉 아니 진흙골에서 불이 났어? 진흙골 네 집인고? 하고 다시 물었다. 처가 이번엔 남편의 입과 낭을 번갈아 만져주자 여생원 집이라고? 그거 안 됐네 그려. 헌데 얼마나 탔던가? 하니 처가 손을 뻗어 소경의 양경을 꽉 쥐는 것이었다. 이에 소경이 방바닥을 치면서 어허 다 타고 기둥만 남았다니 참으로 안 됐도다. 안 됐도다.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잔 하리까? 부부간의 은밀한 관계를 남들이 눈치 못 채게 그런 암으로 써먹었다는 옛 이야기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남편이 방사를 좋아하여 매양 어디 나갔다 돌아오면 집에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처를 이끌고 골방에 들어가 행사를 하는지라 그 처가 이를 민망히 여겨 지아비에게 이르디 만약 사람이 있을 때면 나에게 한 잔 마시자고 신호하시오. 그러면 다른 이들은 다만 술 한 잔 마시는 줄로 알지 않겠소이까? 하여 그리하기로 한 뒤 하루는 마침 장인이 왔는데 남자가 밖에 나갔다 들어와 몇 마디 인사를 나눈 다음 처에게 한 잔 먹는 게 어때? 하니 함께 곧 골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였다. 그 뒤 얼마 후에 나오는데 부부의 얼굴이 다 붉게 홍조되었는지라 장인이 집에 돌아와서 노하여 그 처에게 딸이라는 건 남만도 못한 거야. 내가 술 좋아하는 건 딸년도 익히 알거늘 술을 좁은 방에다 담가놓고 내가 들어가 마시면서 나에겐 한 잔도 권하지 않으니 세상 천지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으랴. 당신도 이제부터는 절대 딸년 집에는 가지 말거 하고 고함을 쳤다. 그의 처가 이 말을 듣고 늙은이가 없는 틈을 타서 딸의 집을 찾아가 그 아비가 노발대발한 연고를 물은즉 딸의 말이 그 실은 여차 저차해서 그리 된 것이지 그 방엔 술이 한 방울도 없었어요. 술이 있었다면 어찌 올리지 않았으리까. 그러니 아버님께 잘 말씀드려 노여움을 푸시게 하세요. 한데 그 어미가 돌아와 자초지종을 자세히 말하니 마침내 아비의 노염이 가라앉으면서 처에게 그 일이 그런 줄은 내 미처 몰랐도다. 그 방법이 심히 묘하니 우리도 한잔 할까? 하여 오랜만에 행사를 치르게 되었다. 그런 뒤에 처가 다시금 한 잔 더 하리까? 하니 늙어서 그런가 한 잔에도 크게 취하는 그려 하고 고개를 저었다 한다. 오복보다 더 큰 게 처복이다. 사내에겐 좋은 아내보다 더 큰 복이 따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수 잡서에 나오는 이야기로 한 가난한 선비가 나이 20에 영남에서 장가를 갔는데 그 처가 미인일 뿐만 아니라 재주가 비상해 살림을 꿋꿋이 잘 불려나갔다. 그러던 중 새 밑에 처가 고향에 갈 일이 있어 동행하던 중에 주막에 들게 되었는데
불현듯 수를 알 수 없는 장정들과 대장 복장의 사내가 들이닥쳐 선비에게 인사를 청하는 것이었다. 용무를 물은즉 그 자의 말이 나는 산중 농림의 사람으로 수와 졸개가 수천이 넘고 부귀 또한 방백이 부럽지 않으나 다만 나이 40에 장가를 못 든 것이 한이 되었거늘 무례인 줄은 알지만 선비야 서울뿐이요 아내 구하기도 어렵지 않을 터인즉 선비의 철을 산중의 내조로 삼고자 하오. 5천금을 받으시고 내 주실 의향이 어떠한지요? 한데 그 실인즉 살벌한 기소로 보아 순순히 말을 듣지 않으면 선비를 해치고라도 철을 강탈해갈 기세가 등등해 보였다. 그들이 말을 엿듣고 있던 처가 선비를 불러 이르기를 기왕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니 받아들임이 가옵니다. 5천냥이면 그 돈으로 당신도 집과 밭을 장만해 장차 부잣집 늙은이 소리 듣게 될 터인즉 서로가 좋은 일 아니겠어요? 나는 장군을 따라갈 터인즉 그리하고 교자를 대령케 하시오. 라고 큰소리로 말하니 이 말을 엿드는 대장 또한 크게 기꺼워하여 당장 5천금 돈을 선비의 방 안에 들여다 놓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부인이 머리 빗고 새 옷을 갈아입은 후 교자를 타고 떠난 뒤 밖에 나가 배웅을 하고 돌아온 선비가 방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중에 문득 보니 방 한 구석에 처가 단정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놀라 물으니 처의 말인즉 도적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낭군님 신상이 어찌 될까 두려워 도적들을 방심케 하고자 제가 일부러 그리 꾸며 말한 것이옵니다. 그리고 저의 몸종의 나이와 용모가 또한 저와 비슷한 연고로 급히 치장하여 치송하였사오니 도적은 반드시 나로 알고 기뻐할 것이요. 몸종 아이도 가히 부귀를 누릴 것이고 낭군님은 철을 잃지 않으시고 또한 큰 재산을 얻었으니 이 어찌 금상첨화가 아니겠나이까. 하였다. 이를 듣는 이마다 여인의 대단한 용기와 슬기를 칭송해 마지 않았다.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마라. 어느 무식하고 순박한 산골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채록에 나오는 이야기로서 어느 산골 동네에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짐 해서 지고 돌아와 보니 저녁 밥상 위에 웬 조기 한 마리가 올라와 있었다. 반갑다기보다 의아해서 웬 거냐고 물은즉 아내 말이 낮에 생선 장수가 왔었는데 말 한 번만 들어주면 조기를 한 마리 주겠다고 하길래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 번 한다고 무슨 탈이 날 것 같지도 않고 하여 들어주었더니 조기를 한 마리 주어 상에 올렸다는 것이다. 남편은 기가 막혔으나 기왕 일 있는 일을 어쩔 수 없다 싶어 이번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고 다짐을 받은 다음 맛있게 식사를 했다. 한데 며칠이 지난 뒤 저녁에 돌아와 보니 이번엔 밥상에 조기가 하나도 아닌 2마리나 올라와 있는 것이었다. 남편이 기적게 여겨 까닭을 묻자 아내는 조금도 꺼리낌 없이 생선 장수한테 당신이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말랬다고 하니까 그 생선 장수 말이 그럼 뒤는 상관없다는 말이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서 뒤로 해줬더니 이번엔 웬일로 조기를 2마리나 주어 상에 올린 거라오. 그러더란다. 음문은 왜 내리 째졌을까? 구전설화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음문이 세로로 길게 난 내력에 관한 구전설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눈이나 입 등은 다 가로로 긴데 반해 유독 음문만이 세로로 길게 째진 까닭은 다음의 원인 때문으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옛날에 음문하고 항문은 바로 이웃에 살았는데
음문에서는 늘 귀퀴한 새우젓내 나는 물이 나와 항문 쪽으로 흐르곤 하니까 항문이 어느 날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음문으로서는 항문이 늘 구리내를 풍겨도 참고 살았는데 상대가 이렇게 나오자 정 그렇다면 나도 안 입고 끝 더러워서 이사를 가겠노라고 선언을 한 다음 배꼽 한대로 가서 여기는 널찍하고 환해서 지금 사는 좁고 어두운 곳보다 나아 보이는데 이사와 살아도 괜찮냐고 묻자 배꼽이 그렇잖아도 혼자 동떨어져 외로웠는데 100번 잘 되었다. 당장 이사를 오라고 대환영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창 이삿짐을 챙기는 참인데 항문이 가만 보니까 그간 아웅다웅 싸우며 했지만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는데 훌쩍 떠나버리고 나면 적적해서 못 살 것 같아 뜬금없이 붙잡고는 이사를 못 가게 말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자 배꼽은 어서 오라고 위에서 잡아 끌고 항문은 못 보낸다고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실랑이를 하다 보니 그만 음문이 아래 오히려 길게 늘어나서 지금처럼 세로로 길게 째진 모양이 되었다 한다. 벌거숭이 스님의 대풍기원 고담. 어느 바람난 스님과 과부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진담록에 나오는 이야기로서 한 스님이 동네 과부에게 마음을 두고 있던 중 탁발을 나갔다가 날이 저물어 그 과부 집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 가만히 문틈으로 들여다본 즉 여름인지라 과부가 달빛 아래 몸을 드러내고 잠들었는데 그 풍만함이 잠옷 정신이 아득하고 다시 봄에 혼백이 흩어질 정도였습니다. 인하여 생각하기를 내 오늘 밤엔 반드시 겁간을 하리라. 그러나 만에 하나 잘못되면 감쪽같이 도주하리라 작정을 하고 옷을 다 벗어서 바랑에 집어넣고 바랑은 석가래에 걸어놓아 여차하면 탈 없이 도망칠 수 있게 채비를 한 다음 벌거벗은 몸으로 가만가만 과부 방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한편 과부 또한 한 가지로 스님을 연모하던 터이라 기척을 듣고 기쁜 마음에 스님을 끌어안으려고 두 손을 활짝 벌렸습니다. 한데 그 모양이 어둠 속에서 마치 침입자를 붙잡으려고 손을 뻗치는 모습과 흡사한지라 스님이 크게 놀라서 황급히 문 밖으로 뛰쳐나가 바랑을 지고 간다는 것이 그 옆에 있던 닭의 둥우리를 치고 흐르마 날 살려라 하고 벌거숭이 채로 달아났습니다. 머자나 동이 트고 새벽이 밝아오매 지나던 행인이 스님이 이 해괴한 모습을 보고 놀라서 아니 스님은 어떤 연고로 적신으로 닭의 둥우리를 짊어지고 가시오? 하고 물으니 스님이 그때서야 제 꼴을 돌아보고 망연하여 이렇게 하면 부처님 덕에 시절 태풍이 된다게 이러는 중이요 헤헤헤 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달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라지꽃 이야기. 금강산에서 도시 성의 노인이 라지라는 이름의 예쁜 외동딸과 함께 화전을 읽으며 살고 있었는데 없는 살림에 3년 전 어머니 장례를 치르느라 동네 부잣집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근심에 찬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본디 돈밖에 모르는 수존노였는데 처녀 라지 미모의 검은 마음을 품고 선심 쓰듯 돈을 꿔준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구든 노인의 딱한 사정을 자기 일처럼 걱정하였는데 그 중에도 어려서부터 속곱동 모였던 뒷집의 나무꾼 총각은 더욱더 가슴 아파하였습니다. 어느 날 부자는 어머니의 3년상 때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라지를 후실로 들여보내라고 호통을 치고 계약서에 손도장까지 찍게 하였습니다. 노인은 기가 막힌 나머지 그 날로 알아 누웠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몸져 누웠다고 생각하니
이런 불효 막심이 없는 것이어서 라지는 부잣집에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노인의 집에 한 채의 큰 가마가 당도하고 라지는 아버지께 큰 절을 올린 다음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가 어머니 무덤이 있는 고갯마루에 이르렀을 때 라지는 가마를 세우고 아버지 있는 곳을 향해 다시 한번 큰 절을 올린 다음 하늘을 향해 어머니 하고 부르짖더니 그만 무덤 옆의 천길 낭떠러지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라지 시신을 수습하여 어머니 무덤 옆에 나란히 묻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총각이 달려와 보니 라지의 무덤에는 하얀 꽃 한 송이가 다소 곳이 고개를 숙이고 피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승에 간 라지가 사랑하는 총각을 보고 싶어 얼굴을 내민 거라고들 수군거렸습니다. 이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처녀의 성 도시의 라지라는 이름을 붙여 도라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